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하루 7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도 대전, 충청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 PD의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 아임 정 PD가 매일 하루에 2개씩 우리 지역의 주요 뉴스를 엄선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얼마나 재미있으면 소설이 영화화 되었겠습니까? 네, 글로 표현한 내용이 영상으로 재탄생된 이야기. 강신철, 송지은의 같은 제목 영화 대 소설 내오신 걸 환영합니다. 같은 제목 영화 대 소설을 이끌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책 담당해주시는 한남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강신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영화 담당해주신 분입니다. 위셋 충청사업단 연구원 송지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첫 방송 들어보셨어요? 어떻던가요? 네, 좀 부끄럽더라고요. 목소리를 이렇게 듣는 게 처음이라서. 처음이에요. 자기 목소리 듣는 게? 네, 처음이라서 부끄러웠습니다. 자기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조금 산만했던 것 같아요. 정진호 때문에? 아, 네. 이야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네, 뭐 특징입니다. 오늘은 강실 교수님께서 다빈치 코드를 추천해 주셨거든요. 네. 이 책을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 다뤘던 장미의 이름하고 예, 많이 비교가 되는 소설이고, 또 이게 팔리기로는 아마 전 세계 이게 뭐 판매량 부수로 따질 때 한 8위 정도 한대요. 전체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팔린 거죠. 네. 뭐 1억 부 가까이 팔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많이 팔려서 고른 건 아니고, 이게 이제 기호학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라서 해석이 재밌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머리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추천 안 하고 싶은데 너무 복잡합니다. 기호학이란 거. 일단은 소설이 굉장히 베스트셀러라고 하셨었고 영화도 흥행을 많이 했었죠? 네, 영화도 인기가 엄청 많았는데요. 엄청 많았어요? 네, 제작비가 네. 1억 5천만 달러라고 하는데 전 세계 7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돈 많이 버는 영화구나. 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 다빈치 코드를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선은 소설 다빈치 코드를 교수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미국 소설가 댄 브라운이 이제 2003년에 쓴 책인데요. 이 댄 브라운은 천사와 악마라는 소설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거기에 주인공이 이 다빈치 코드의 주인공하고 똑같아요. 같은 여기 양들의 침묵에서 우리 렉터 박사랑 이렇게 연결되듯이 네. 같은 주인공이다. 시리즈다. 같은 주인공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천사와 악마도 엄청난 베스트셀러였고, 그 다음에 그것도 영화화됐었죠. 그런 그 소설이고, 영화에서 또 탐 행크스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렉터 박사 우리 안소누키스 좀 비슷한 구석이 있네요. 지난번 다뤘던 거하고. 네, 뭐 천사와 악마 부제로는 진호와 신철 이 정도. 네, 우리 송재 선생님께서 누가 악마예요? 누가?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네. 여기 오면 계속 까여가지고. 영화 다빈치 코드 얼른 넘어가시죠. 네, 영화로는 2006년 5월에 개봉을 했는데요. 영화 개봉 당시에 주 기독교에서 상영 저지 투쟁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전 세계적 각국에서 동시에 개봉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전 시사회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논쟁이 될 것을 예상하고 그런 것 같아요. 시사회하면 나중에 상영 못하게 데모할까봐. 그렇기 때문에 칸 영화제에서 이제 개막작으로 상영이 됐었는데 그 외에는 시사회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고요. 네, 뭐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흥행에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이 영화는 감독은 론 하워드가 맡았는데요. 론 하워드 감독은 스플래시, 분노의 역류, 아폴로 13, 뷰티풀 마인드 등을 만든 감독으로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감독 중에 하나죠. 이분은 그 뷰티풀 마인드라는 걸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또 받기도 했었죠. 네, 감독상하고 작품상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 작품으로.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스타워즈 스토리 한 솔로도 연출을 하기도 했고요. 이 책의 시리즈인 천사와 악마, 인페르노도 다 감독을 맡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주인공은 톰 행크스가 맡았는데요.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네, 네. 주인공인 로버트 랭던 역을 맡았습니다. 톰 행크스도 뭐 영화를 나열하기가 입 아플 정도로 되게 유명한 입 아플 정도 한번 네, 해보세요. 미국의 국민 배우죠. 그래서 뭐 필라델피아, 포레스트 검프, 아폴로 13, 라이언 일병 구하기, 캐스터웨이, 터미널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톰 행크스 뭐 연기력을 논하자면 입이 아플 정도로 아파요. 입이 아파. 연기력을 인정받는 그런 배우고요. 톰 행크스 영화 교수님은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그 어디에서 잠 못 이루는 밤? 시애틀에서 잠 못 이루는 밤? 그 영화. 슬리플레스 인 시애틀인가? 네. 그 영화가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왜요? 멋있잖아요. 아, 옛 분이 떠올리셨어요? 하여튼 네. 아니 내가 그 영화 촬영지에 가서 시애틀 가서 랍스터도 먹고 그 커피집에서 커피도 마시고 오 했죠. 시애틀 가셔가지고요. 네, 그 부둣가에 가서 아. 그 음식점에 들어가서 먹고 그래서 사실 기억이 남아요. 저도 노팅일 영화 내용은 잘 모르겠어. 저도 노팅일 좋아해가지고 지난번에 런던대 상영 갔을 때 네. 30분 짬내서 노팅을 다녀왔었는데 정말요? 우리 송재현 선생님은 네, 톰 행크스 영화 혹시 저는 포레스트 검프 좋아합니다. 뭔가 본인이 제니? 되게 좋아한다. 기분? 볼 때마다 새로운 것 같고 네, 인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포레스트 검프 그 영화가 그 톰 행스의 약간 바보스러운 얼굴에 네. 가장 잘 어울리는 배역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이게 좀 미국물 드신 분들은 톰 행크스라고 안 하고 탐 행스라고 그래요. 지금 탐 행스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 밖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톰 행크스 영화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괜찮은데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맨 마지막에 넌 살아야 된다 그래도 그래야 우리가 여기 죽으러 온 게 헛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라이언을 구하면서 전쟁과 인간 그리고 그 주어진 임무 뭐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많이 하게 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톰 행크스가 남자 주인공으로 로버트 랭든 역할을 맡았고요. 여자 배우는 네, 누구였죠? 여자 배우는 프랑스 배우인데요. 오드리 토트라고 영화 아멜리에로 유명한 배우입니다. 아멜리에? 네. 2001년에 개봉한 프랑스 영화인데 그러니까 코미디, 드라마 이런 프랑스 영화는 라붐 아니에요,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별로. 그때 그 아멜리에 약간 귀엽고 코믹한 모습으로 소피 사랑을 많이 마르소지 받았는데 Dreams are my reality 여기 너무 연령대가 높은 거 아닙니까? 나는 프랑스 하면은 배우 중에 우리 세대에는 아랑드롱. 알랑드롱. 랜드롱. 그러네. 네. 이브몽땅 뭐 이런 분들 네. 에디트 피아프 이런 노래 네 세대 차이 납니다. 네, 이분은 프랑스 분이고 그래서 영화 속에서 액센트도 좀 영어 액센트가 이렇게 좀 프랑스어스러웠어요. 네, 그리고 이 영화 때문에 영어 교습을 계속 받았다고 합니다. 영화 촬영 내내 계속 영어 이제 발음이나 억양이나 이런 거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도 뭐 배우가 재밌었다고 이 작품을 한 건 영광이었다고 네, 이렇게 인터뷰를 남긴 것을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여배우 눈빛이 아주 맑고 깨끗하죠. 영창 피아노예요? 맑고 좀 독특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성녀, 그죠? 어쨌든 이 소설의 핵심 개념 중에 성은 하나가 세인트입니다, 여러분. 네, 다른 성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성녀 같은 그런 그 분위기를 품는 아주 고아하고 품격 있는 그런 이미지의 명배우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줄거리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교수님께서 그러면 소설을 중심으로 한 이 다빈치 코드의 간략한 얘기를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첫 시작은 이제 그 주인공인 그 로버트 랭던이 그러니까 하버드대학 기호학 교수죠.
그 파리에 이제 세미나 하러 왔다가 우연찮게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의 범인으로 의심받게 된 랭던은 그 피해자인 박물관 큐레이터의 손녀 소피 누베죠. 그 여자 주인공. 같이 이제 거대한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이제 성배 전설. 그 성배라는 게 왜 저기 교회에서 그 뭐죠? 이거 성찬식 할 때, 성찬식, 네, 성찬식 할 때 잔, 그 술잔이 그게 이제 성배죠. 그거에 대한 전설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막달라 마리아, 네. 마리아 막달레나라고도 하고 막달라 뭐 마리아도 하고 막달라 뭘 줘? 마리아 막 줘? 막달레나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에 대한 진실 공방 이걸로 이제 대중한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결혼을 했다라는 거 자체가 좀 파격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비슷하게 그게 이제 기독교와 반기독교 그 파들 사이에 엄청나게 이제 논쟁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뭔데 하고 이제 읽어보는 사람도 많았고 영화도 그런 식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내용을 알아야 싸우니까 그래서 보고 그래서 엄청나게 책도 많이 팔리고 영화도 많이 히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제 부정적으로 묘사돼서 그 여러 기독교 교파로부터 비난받고 이제 왜곡된 역사적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도 많은 또 그 저술가들이 비판을 하고 했던 그런 책이죠. 인기가 있었으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봤고 그래서 비판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거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8위. 근데 그 재밌는 게 그 랭크를 봤어요. 이제 전 세계의 유명한 소설. 네. 그 인터넷에 있더라고 위키피디아에. 그래가지고 이게 8위였어요. 전 세계 8위. 네. 그러니까 거의 1억 부가 팔렸고. 7위는 뭐 모델링 이론인가요? 이건 5위 정도 되는 것 같고 모델링으로는 그 앞에 이제 뭐 반지의 제왕 이런 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장미의 이름. 사실은 작품성으로 보면은 그 이 책을 제가 2번 봤는데 사실 장미의 이름에 비하면 너무 구성이 엉성해요. 그리고 억지로 막 우연을 갖다 뜯어 붙인 것 같은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오고. 솔직히 저는 이렇게 작품성은 이렇게 뛰어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히트한 거니까 작품성이 있어서 했겠지만 장미의 이름에 비하면 형편없다. 교수님 기준엔 장미 이름보다 나은 건 뭐가 있어요? 장미의 어쨌든 모델링 이론? 어떻게 알지? 장미의 이름이 23위인가 그래요. 근데 100위 정도의 이렇게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딱 우리나라 책이 하나 들어 있어요. 정말요? 어떤 걸까요? 태백산맥 소설이라고 했으니까. 아니 소설 그 뭐 하여튼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 책이요? 다 합쳐서. 조선왕조실록이나 뭐 그런 토지? 거. 홍성대의 수학의 정석. 정말요? 너무 시상해가지고. 예상치 못한. 그럼 송성문의 맨투맨은 좀 서운하겠네. 수학의 정석, 네, 저도 봤네요.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입시 공부한 사람 치고 그 책을 안 본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그게 베스트셀러 목록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성문은 안 들어갔네. 네, 그 뭐 로버트 랭든 교수하고 그 소피하고 같이 그러니까 살해당한 그 르브르 박물관 손녀 그러니까 박물관장의 손녀인 소피하고 둘이 이제 뭐 비밀을 파헤치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소설과 좀 다른 부분들이 영화에 있나요? 네. 다른 점이 좀 꽤 되는데요. 아무튼 이 책이 지금 1권, 2권, 2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양을 영화로 압축하다 보니까 생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의문이나 암호를 푸는 과정이 생략이 많이 되어 있고요. 책에는 막 그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는데 네, 영화에서는 그렇죠. 골똘히 생각하다가 아싸! 뭐 이런 식으로. 좀 단축이 많이 되고 아니면 장면 하나로 뭐 대체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세 기독교의 역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도 이제 간단하게 생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들이 캐릭터 설정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먼저 주인공에 없었던 과거가 생깁니다.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우물에 빠졌던 어린 시절 기억을 트라우마로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랑 폐쇄공포증이 있어요. 영화에서는. 예, 그렇죠. 막 숨 못 쉬고. 네, 그래서 이 뭐 이렇게 추적 당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이 주인공을 좀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넣은 설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소설에는 안 나오죠. 네, 그렇죠. 또 여자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소설에서보다 연령대가 조금 낮게 설정이 됐고요. 좀 더 터프한 면모가 보이고 화면상 좀 더 이렇게 젊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거기 민증 안 깠잖아요, 영화에서. 그런가요? 그리고 근데 그 나이로 본다면은 소설에서의 그 로버트 랭도는 그러니까 연구 실적이나 세계적인 명성 이런 걸로 본다면 나이가 꽤 지긋한. 젊은 학자가 그렇게 실적일 수도 있죠. 넘 첨스키는 27. 아니 근데 뭐 연구를 오래 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나는 소설을 읽을 때는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의외로 이 영화에서는 좀 젊게 나와서 남녀의 이렇게 로맨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의 나이 차이로 영화에서 묘사가 되죠. 젊게 나왔나요 거기서? 좀 꽤 젊게 그래도 소설보다는 조금 네, 소설보다는 젊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야 또 이게 썸씽이 생기니까. 아니 뭐 나이 많다고 뭐 안 생기나요? 사소하게 조금 뭐 영화 시작된 장면이라던가 이제 랭던 박사가 불려가는 과정이라던가 이런 것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사일러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인물의 이제 어떤 대사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게 많이 표현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직접 보셔야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상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줄거리하고 그 다음에 영화 소설의 이제 다른 부분들을 잠깐 짚었는데 그러면은 캐릭터들 얘기를 해보죠. 우리 뭐 랭던도 얘기하고 소피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 로버트 랭던은 어떤 인물인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데 목소리는 낮은 바리톤 목소리. 낮은 교수님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소설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버드 가보셨어요? 하버드 가봤죠. 좋아요? 좋아요. 우리 송지현 선생님 가봤어요, 하버드? 저 못 가봐서 궁금합니다. 어떤 재미있는지. 옛날에 대전에 하버드 학원이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기호학자이기 때문에 어떤 기호, 상징물, 사실은 여기 이 소설에서는 기호가 아니라 사실은 상징이에요. 기호는 세미오딕스고 상징은 심볼인데 이 원제에 보면은 심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거죠. 근데 이제 뭐 학문적으로 보면은 그냥 같이 다뤄도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기호학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그 어떤 똑같은 기호라도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텍스트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아니, 중간중간 그러니까 텍스트도 하나의 기호인데 이거를 보는 사람이 어느 때 시간과 장소가 달라지면 똑같은 텍스트라도 달리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갈비 했는데 배고플 때 볼 때랑 배 터질 것 같지 막 죽을 것 같을 때 본 거랑 다르다. 어떤 사람은 또 그게 말랐다는 소리로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똑같은 단어지만 그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달리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니까 전통적인 관념, 기독교적 어떤 편견으로 그 기호를 볼 때와 이 영화의 이제 배경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시온 수도회의 그들의 입장에서 보는 같은 기호. 그러니까 십자가를 봐도 그 사람들은 달리 본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랭던 교수는 아주 명확하게 짚어내죠. 그러니까 그 상황 설명에 이렇게 영화에서도 그렇게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은 그 여기에서 그 왜 어떤 성에 가잖아요. 무슨 성에 숨어 들어갔을 때 그 레이 티빙이라고 하는 그 고학자, 사실 이 소설의 주범은 그 사람이죠. 그쵸. 레이 티빙 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막 그 소피한테 설명을 해줘요. 이 그 성경에 관한 해석 얘기 뭐 이런 걸 해주는데도 하나하나 다 짚어 옆에서 계속 이렇게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거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꾸 해석의 다양성을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관점을 계속 영화에서도 보여주고 소설에서도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호학에서는.
그러니까 어느 한 기호에 대한 해석을 하나로만 보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다라는. 이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풍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에 맞는 해석들을 통해서 뭔가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준 인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랭던의 성격을 우연을 믿지 않는, 우연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다 뭔가 필연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세계를 역사와 사건들이 서로 깊이 얽힌 하나의 이제 거미집처럼 서로 다 엉켜 있는 것이지, 그걸 어느 하나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그러면은 잘못 읽을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랭던 교수는 강조를 하죠. 좀 궁금하게 갑자기 생겼는데 저는 하는 거 족족 안 되거든요. 뭐가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토론이 필요해요. 운빨이 없나 보다. 큰 그림을 위한. 다 원인이 있어요. 아니 주변에 친구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제가 하는 족족 잘 안 되고 힘든 게 많으니까 야, 너는 왜 이렇게 인생에 교훈만 얻니? 그 교훈이 언제 빛을 발하냐고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 영화 장면에서 그 기억나요? 그 왜 이렇게 비밀의 상자 네. 그거를 장미 밑에 뭐가 있다라고 네네네. 하는 그 문구가 있었는데 네. 그거를 풀으려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뭐 문자를 해독하고 못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뭘 이렇게 누르면서 뚜껑이 숨겨진 뚜껑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 메시지. 뒤에 글씨가 나와서 이렇게 거울로 비춰가지고 네네. 글씨 보는 장면 나오죠. 네. 그게 바로 그 편견이나 아니면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 이런 거에 계속 묻혀 있으면은 그 비밀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코드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벗어나는 게 사실 기하학적 관점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이거 다른 측면으로 보면 어떨까? 이런 그 사고 방식 이거를 이제 랭던 교수는 캐릭터를 통해서 계속 그걸 보여줘요. 그렇죠. 그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술을 왜 꼭 입으로만 마셔 그래서 저는 코로 적절한 예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약주 뭐 이런 거 눈에 한 방울 떨어뜨리고 지를 마시진 않고. 네, 사고의 발상의 전환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산만해지네요. 네. 랭던 교수 이 정도 얘기하면 될까요? 네. 네, 그럼 이번에 소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송지은 선생님. 네, 이 영화의 또 다른 눈이 주인공이죠. 닮았어요? 소피 누베. 눈이 닮았어요? 그런가요? 교수님. 눈이 닮았어요. 왜 웃으세요? 네. 아니 네. 지금 우리 그 청취자들이 못 보잖아요. 네. 이거. 소피보다 낫습니다. 네, 송피. 닮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죠. 소피 누베. 소피 누베는 이제 주인공이면서 또 로버트 랭던 교수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소피는 그 프랑스 경찰국 소속의 암호 해독가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가족이 교통사고로 모두 죽고 할아버지의 손에 자라게 되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바로 여기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루브르 박물관의 수석 큐레이터 이고요. 바로 이 할아버지가 살해를 당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로버트 랭던하고 같이 여러 가지 암호나 숨겨진 코드를 풀고 있는데요. 할아버지한테 어려서부터 이런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암호를 푸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피보나치 수열이라던가 크립텍스, 에너그램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해왔기 때문에 이제 랭던 박사 옆에서 바로바로 같이 풀어가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 결말을 다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쨌든 소피는 이제 부모님이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그 영화의 장면 나오죠. 이렇게 네네네. 뒤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네. 차 와서 팍 좀 무서웠습니다. 섬뜩했었는데 네. 아무튼 그 부모를 잃고 할아버지 밑에서 네. 자랐지만은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한테 여러 가지를 보고 배운 게 있어서 그래서 이 랭던하고 한 팀을 이루는 데 있어서 훌륭한 역할을 했다 뭐 이런 거고. 네. 중요한 거는 이 영화의 어떤 키워드가 될 수 있죠. 성배가 바로 이 소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배가 그 잔이 아니라 그 사물이 아니라 소피 그 자체다. 네, 한국 이름이 성배는 아닌 거죠? 뭐 김성배 뭐 이런 거. 성배의 여러 전설이 있는데 그게 죄송합니다. 이제 물리적인 잔이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예수의 숨겨진 후손들이다 이런 전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비치 코드에서는 이제 후자 이제 사람일 것이다. 예수의 후손일 것이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소피가 예수의 마지막 후손이라는 것이 밝혀지는데요.
그래서 예수와 그 마리아 사이에 낳은 후손이 바로 그러니까 소피입니다. 성배가 의미하는 게 잔이란 뜻도 있고 이게 여성의 상징이란 뜻도 있고 V자. 예. 아 여성 성배가 보통 이렇게 U자나 V자 그렇죠. 모양이니까 이렇게 잔 모양의 왜 V가 여성이에요? 그 자궁의 그 모양 그 자궁의 때문에. 모양을 닮았다. 팔자 아니에요? 자궁의 모양이 이렇게 골반. 역삼각형. 그리고 이렇게 바로 된 삼각형은 남성을 상징하고. 그래서 왜 네. 우리가 별표 그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게 위에는 거꾸로 된 삼각형, 밑에는 이렇게 꼭지점 밑으로 간 삼각형.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남녀가 결합된 게 별의 모양이다. 네, 그런 의미가 있죠. 네,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잔의 그 성배의 의미가 불어로 하면은 쌍그랄, 네, 쌍그랄이라는 그 의미를 따로따로 띄어서 해석을 하면은 왕의 혈족, 피. 그래서 이 소피가 원래 조상이 왕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메로빙거 왕족, 그러니까 481년부터 751년 동안의 그 프랑크족의 왕족들의 그 가문의 혈족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피는 원래 그 프랑크 왕국의 왕조의 그 그렇죠. 출신, 예수도 왕족 출신이다. 왕이었고 예수도 왕족의 자손이고 소피도 왕족의 자손이고 그래서 소피가 이제 결국은 마지막 장면에서는 예수의 그 후손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결국 이 뭐 보물 상자 안에서 찾으려고 했던 그 비밀을 다빈치 코드를 풀어서 온갖 뭐 고초를 겪으면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끝에 막상 찾고 보니까 어떤 보물이나 그런 게 아니고 성배도 아니고 그런 잔도 아니고 사실은 소피 자신 사람이었다는 거. 그 비밀을 나오죠. 찾다 보니까 나였어. 뭐 이런 거. 네. 본인인지 모르고 이제 거기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할머니를 만나죠. 네, 마지막 장면에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대전 지역 최고의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의 강신철 송지연의 같은 제목 영화대 소설을 듣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조금 전에 우리 제목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다빈치 코드예요. 네. 여기서 다빈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다빈치 코드라고 이렇게 영화나 소설 제목이 정해진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코드라는 말이 그 기호학에서 어떤 상징 기호를 풀어내는 어떤 문법 체계를 코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볼 상징을 풀려면은 어떤 규칙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숫자를 이렇게 써놓고 죽었잖아요. 그 바닥에다가 피로. 그 숫자가 뭐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게 규칙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랭던 교수가 이거는 그 피보나치 수열이 아니라 다른 숫자를 의미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코드를 푸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지 뭘 어렵게. 숫자는 왜 쓰고 죽으셔. 그냥 핸드폰 녹음하기 눌러가지고 범인은 누구다 이러고 가면 되지. 다른 사람이 알아채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비밀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선택한 게 이제 랭던 교수하고 자기 그 손녀 소피를 갖다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소피한테는 이 암호를 풀 수 있는 훈련을 시킨 거죠. 자라는 과정에서 그거를 사실 소피는 모르고 할아버지한테 그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컸죠. 성장을 했는데 나중에서야 이제 엄청나게 그 할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했었고 이렇게 숨겨왔던 것이 결국은 이런 기독교의 뭔가 마리아에 대한 어떤 비밀 이런 거를 감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어쩔 수 없는. 그리고 친할아버지가 아니라고 나오죠. 영화에서는. 네, 친할아버지가 아니고 그 부모가 다 죽고 나서 이제 시온 수도의 그랜드 마스터니까 수장이었다. 네, 소피를 지키기 위해서 데려와서 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떤 일종의 뭐라고 해야 돼 호위무사 격으로 그렇죠. 호위무사인데 이제 자기가 죽게 되니까 그 비밀을 지켜야 될 그 저기 4명의 수호 그 장들이 다 살인을 당했잖아요. 살해당하고 이제 더 이상 이 비밀을 그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 기호학에 대해서 잘 아는 로버트 랭던 교수를 끌어들이고 손녀한테 모든 비밀을 다 넘겨준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을 이제 코드를 풀면서 가는데 아까 이제 왜 다빈치 코드냐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 시온 수도회의 일원이었다. 수장이었다. 수장이요. 예. 뭐 아이작 뉴턴도 수장이었고 그래서 그 수장이었던 인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역사상 인물 가운데 그래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에 그런 기호들이 많이 숨어 있는 거죠. 특히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그 뭐 V자 모양이라든가 거기에 숨은 기호 찾기. 숨은 기호 찾기. 숨은 기호 찾아 나가는 과정이 또 영화에서 계속 무슨 추리 소설처럼 전개가 되죠. 할아버지가 죽었을 때 모습도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 모습 그대로 죽였어요. 그 유명한 그림 아시죠? 네, 그게 대자로 이렇게 서 있는 대자로 거. 남자의 모자이크 처리 안 돼 있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에다 별 표시도 이렇게 하고 죽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다빈치에서 따온. 그래서 다빈치 코드를 풀면 그러면 이제 그 성배를 찾을 수 있다. 그 영화 전개 전체가 스토리가 그거죠. 그 다빈치 코드를 풀어나가는 할아버지가 남겨놓은 코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죠. 이 영화나 소설의 가장 큰 그러니까 전제 이런 거는 아무래도 예수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이 있다 이게 제일 클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혹시 그 로스트 메모리즈 2009란 영화 있었잖아요. 그 복거일 선생이 쓴 비명을 찾아서인가 그 소설 영화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중근 의사가 만약 이토히로부미 저격에 실패했다면을 가정해서 이제 영화가 전개가 되거든요. 소설도 그렇고 그것처럼 예수가 이제 결혼해서 자식이 있다라는 게 전제인 거잖아요.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뭐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 그 왜 도월 김용옥 씨가 쓴 여자란 무엇인가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전통 신앙도 여성 중심이었어요. 어미 그러니까 그렇죠. 모계 중심 사상이 예전에는 중요했으니까. 엄마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사실 지금 뭐 DNA 검사할 때도 모계 혈통이 이어지지 부계는 이어지질 않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관습상 아버지 성을 따르는 그런 게 생겼을 뿐이지 생물학적으로는 모계를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정식 종교로 채택되기 이전에는 그리스 시대 그 고대 시대에는 여성이 되게 중요한 신으로 부각이 되고 그 당시에는 그 여성성이라고 하는 게 인류의 어떤 뭐 그 생명의 근원 이런 걸로 받아들여 상당히 이렇게 숭배하고 했었는데 로마가 이제 이렇게 군사 문화가 강한 나라고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 남성들의 통치 중심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를 남성성을 강화하는 사실 원래 신은 성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신이라는 거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을 띠면 안 되는 게 사실 신의 원래 모습이에요. 제대로 된 신이라면. 없어요 그러면? 없어야 되는데 지금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있어요? 아버지 그러잖아요. 보통 남성의 모습. 왜 하나님은 어머니를 하면 안 돼?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반발심에서 아마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종교라는 건 인간의 사상 체계잖아요. 믿음의 체계이기 때문에 그걸 꼭 남성 중심의 종교로만 이렇게 2000년 가까이 흘러온 거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로 이거를 여성성이 그 이전에는 훨씬 강조가 됐었고 이게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떤 그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왜곡된 선택된 성경들만 모아가지고 예수를 남성화하고 신격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시온 수도회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뭐 음모론도 있었고, 그러니까 기존의 기독교 어떤 틀에 대한 그 어떻게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들이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한기총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죠. 대로 기독교제 입장에서 보면 아주 난리가 날 일이죠. 네. 요즘 같으면 더 난리 날 것 같은데.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고 요즘 뭐 이스라엘 깃발도 들고 시위하신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하나 갖고도 그렇게 시위를 하시는데 아마 요즘 같으면 더 세게 하지 않았을까. 네.
예, 이게 종교적인 문제는 진짜 이게 끝도 없잖아요. 정답이 없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는 게 정답이에요. 그게 뭐 이게 신빙성이 있는 얘기냐 없는 얘기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네. 여기 뭐 이제 최고의 만찬 아까 그 다빈치 그림 얘기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다 그리고 그게 예수 부인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이 작품에서 그러니까 이게 등장 인물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역사의 사실에 기초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용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사실이 아닌 허구일 확률들이 좀 더 많은 거고. 그러니까 픽션과 흔히 말하는 논픽션이 교묘하게 잘 버무려져 있어가지고 더 많은 그런 논란들이나 혹은 재미를 유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기독교 신자가 들으면 뭐라고 뭐 할지 모르겠는데 네. 종교 자체가 픽션이에요. 네, 그게 믿음의 체계이기 개인의 때문에. 의견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네. 상징 체계거든요. 정신적 상징 체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를 분명하게 가릴 수 없는 거죠. 증명할 수 없는 게 종교고, 그런 특성 때문에 종교는 존재할 가치가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자꾸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려다 보면 이런 식의 이제 반대 논리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성을 죽이기 위해서 그 왜 마녀 사냥, 뭐 십자군 전쟁 이런 식으로 종교에 의해서 사랑으로 뭉쳤어야 될 종교가 사람을 죽이고, 사실 이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사일라스라고 하는 그 캐릭터가 종교적 신념 때문에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뭐 이런. 그건 억지 논리지. 소피가 그 질문을 하잖아요. 그 차에서,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막 얼굴 때리면서 네가 우리 할아버지 죽였지 막 그러면서 쳐다보면서 막 따귀까지 때리고. 결국 너는 지옥에 갈 거라고. 너는 지옥에 갈 거다. 하나님은 절대로 살인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인류 역사상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상징성으로 이해하면 될 일을 그걸 팩트로 자꾸 고집하려다 보니까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 소설의 영화도 그렇지만 메인 그 줄거리가 그건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소피하고 랭던이 하는 대화에 나오죠.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다. 그죠? 그 랭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소피한테. 그렇다고 안 믿을 거냐 하나님을. 믿어서 그게 우리한테 좋으면, 인간에게 선한 일이면 믿고, 그게 악한 방향으로 믿는다면 안 믿는만 못하다. 그래서 믿음의 체계는 선하게 쓰일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게 악의, 그러니까 어떤 원수나 뭐 갚고 뭐 살인을 저질러서 권력을 차지하고, 여기서 돈거래도 막 하잖아요. 그 교황청에서 막 이렇게 지폐 뭉치가 왔다 갔다 가방으로 하고, 이런 식의 돈과 권력이라는 것이 개입돼 가지고 종교가 그 퇴색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거를 경계하기 위한 소설이다. 그러니까 잘 내용을 보면은 기독교를 ጵ혐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믿어라 라고 하는 얘기로 나는 받아들였어요. 네. 교수님 좋은 말씀 잘 갑자기 들었고요. 강의 무드. 저는 책을 읽으면서 요즘 팩션이라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팩트 플러스 픽션. 네, 어느 팩션. 정도 사실 위에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작가들이 많은 작품들을 쓰고 있는데, 그런 어떤 작품들의 시초 격이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되게 여러 갈래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고, 이렇게 생각하고 논의하고 반박하는 과정 자체가 저는 되게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스토리텔링의 중요성,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 스토리텔링이 어떤 소설, 영화 이런 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상 현상에서 스토리를 얼마큼 재밌게 만드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거나 어필할 수 있잖아요. 그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건 못 참는 정 PD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 PD의 엮인 사람.
정 PD가 자신이 궁금해하는 우리 주위의 화제 인물들을 직접 엮어서 그들과 함께 유쾌한 대화를 나눠봅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갖고 강신철, 송지은의 같은 제목 영화대 소설 그 두 번째 시간 다빈치 코드 편을 마칩니다. 네, 작품이 조금 난해한 구석들도 있고 해가지고 말로 다 설명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떠셨나요? 오늘 녹음하시면서 사실 못하신 말씀이 훨씬 더 많으시죠? 네, 많죠. 근데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이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도 이게 하나의 기호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것이 문자화되면은 이걸 사실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죠. 영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영상도 마찬가지고 오늘 그 어떤 그 여자 컬럼니스트가 글을 썼는데 그 요새 뭐 유명한 영화 있죠. 무슨 대한민국이 뭐 어떻게 저기 부도가 났다 뭐 국가부도의 날인가? 네, 김혜수 나오는 거. 네, 그 영화가 무슨 뭐 친미 그러니까 반미 성향을 뭐 부추기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의 그 논설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생각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호를 기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머리에 뭐만 보이는 거예요. 네, 그 문자화되면 이거를 팩트라고 사실이라고 단정을 지어버리고 이건 틀린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예술 작품이나 문학 작품을 우리가 즐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소설이에요. 픽션이고, 그러니까 대상도 픽션인데 그걸 다시 픽션으로 기호화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읽고 토론하면 그게 하나의 작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지 여기에 있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갖고 그걸 논증하려고 그걸 증명하려고 드는 것 자체가 나는 넌센스다. 그래서 이런 문자 중독에 빠지지 말고 그냥 문자에서 의미하는 그 상징만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 소설을 즐겁게 읽으면 나는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교수님 생각하고 비슷한데요. 그래서 저 역사 자체가 개인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것도 사람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기록에는 개인의 시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세상에 객관적인 건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책이나 영화나 다 우리가 볼 때도 또 개인의 시각이 덧붙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반박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즐기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좀 반성이 많이 되네요. 자꾸 산만하게 한 것 같아가지고 초반에 그 얘기 들어가지고 어쩌겠습니까? 네, 산만한 사람인데.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베베. 고맙습니다.